자주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되게 즐거운 자리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진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너무 오늘 두 번째 타임에 한 거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유선영 대표님이 너무 잘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머릿속에 지금 사실 용산밖에 안 나요. 용산 강남은 뭔가 내게 아닌 것 같고 나는 용산이야. 너무 열광해 주신 유선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이렇게 관리하고 관심 갖는 분들이 오늘 아마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07년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재무상담사로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금융 기반 베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나 ETF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걸로 소장님 만나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인이라고 하죠. 불인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인데 이 금융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차이. 금융은 내가 뭔가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을 뺄 수 있거든요.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도 그냥 바로 팔아볼 수 있는데 부동산은 사인하고 돈 들어가면 이게 그냥 2년, 4년, 10년 가는 거예요. 낮장부인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고뇌와 숙고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게 부동산이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투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고뇌한 시기가 있었는데 올해 한 3월인가 4월 달에 제가 갖고 있는 집 한 개 전세를 놓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3, 4월 달 분위기 기억나시죠? 전세가 어땠어요? 쫙했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전세가가 있었거든요. 도저히 이걸로 전세를 못 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릴까? 매매가는 더 나요. 와, 팔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월세 놓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혹시라도 갱신해버리면 4년 동안 그 월세를 계속 받으려니까 뭔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근록 소장님이랑 계속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공실로 두고 좀 기다려보자 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냥 저는 부동산 잘 안 봐요 이렇게. 근데 그냥 얼마 됐지 요즘에 요새 시세가 얼마인가 봤더니 그때 당시 전세가 2억 5천이었는데 경기도 화성 동탄이거든요.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그때 2억 5천이었는데 4억 5천. 한 5개월 사이에 전세가 2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금융할 때 전혀 몰랐어요.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게 돈이 막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그때보다 몰랐으니까 뭔가 현금이 주머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면 얘가 놀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딘가에 부동산 재투자할 수도 있고 뭐 예금에 넣을 수도 있고 국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동산 관리하다 보면 발생되는 현금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현금 흐름화할 것인가, 내 주머니로 매달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 은퇴한 지역가입자분들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일단 좋아요. 무조건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재산과 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난다? 세금도 늘지만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니까 이게 좋은데 하면서 뭔가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도 재산과 소득이 늘어서 좋아요. 우리가 원했던 거야. 근데 건보료가 늘으니까 한편에는 뭔가 풀지 못한 신발 속에 모래털 하나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산과 소득을 늘리는데 건보료가 줄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라는 것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GPL 채권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마 저희 행성 고객분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GPL 채권은 그냥 현대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해도 표현이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들 배웠고 지금 우리의 아이들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서 교훈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거위 배를 가르치면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해진 시간에 따박따박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죠. 우리가 욕심만 안 부리면 그 알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은 사실상 생물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가질 수 없는 건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시스템화로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GPL 채권은 크게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GPL 채권이 뭐냐면 원래 채권이라는 게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이 정도는 다 아시죠? GPL 채권은 내 돈을 빌려주고요. 그 사람한테 연에 8% 이자를 받는다. 근데 그 이자를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받는 게 아니라 8%를 12등분으로 쪼개서 매월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빌려줘보고 뭐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돈 빌려주면은 이 서서 빌려주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도 받기 힘든 게 돈이야. 아 근데 저희가 볼 때마다 막 근데 막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 꼴보기 싫고 그런 거거든요. 그 돈 빌려주면 항상 뭘 생각하냐면 떼일 걸 생각해요. 맞습니까? 돈 빌려갈 때 마음이랑 이게 달라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떼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은 아파트를 근저당권으로 담보를 설정을 한다. 은행이 우리한테 돈 빌려줄 때 당신 되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도덕적이고 이 시대의 좋은 부모상이시네요. 돈 빌려드릴게요. 빌려주지 않죠. 담보 뭐 있으세요? 요거 보고 저희 똑같이 마찬가지로 돈 빌려줄 때 담보 뭐 있으세요?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연 8% 이자를 받는 게 GPL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GPL 채권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걸 가지고 건강보험의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나오시게 될 겁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GPL 채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세상에는 돈이 많으신 여러분 같은 여윳돈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자금 조달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집 팔려는 사람도 있고 집 살려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겠죠. 이 여윳돈 있는 분의 희망은 뭐냐면 이거 돈 좀 잘 굴리고 싶은데 누가 좀 빌려가서 이자 쳐서 잘 갚아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저 자금 조달을 희망하시는 분은 나한테 지금 필요한 자금을 누가 충족해 조달해줄 사람이 없을까? 서로 그런 니즈가 있을 텐데 서로 모르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저희 행센이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개사분들이 집 살 사람, 집 팔 사람 연결해주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행센을 통해서 대출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따 쉬는 시간에 저 뒤편에 이제 액자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금감원 등록되어 있는 대부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골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장치는 필요하죠. 사람 마음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아파트를 저희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고객분들한테는 질권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근저당권은 대부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 살 때 은행이 우리한테 돈 빌려주고 자기 돈 안 뜯기려고 뭐예요? 내 집에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권 채권 체결 얼마 나는 10억 빌렸는데 막 1억 2천 채권 체결 설정하잖아요. 무섭게. 그거 이제 똑같이 저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질권 설정. 요거는 근데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셔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차주께서 돈을 빌려가신 분이 돈을 못 갚게 된 거예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나한테 만기에 돈을 줘야 하는데 안 줬어.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담보물에 대해서 낙찰자가 나오고 낙찰자는 그 돈을 법원한테 주겠죠. 그럼 법원은 등기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사람 제일 먼저 얼마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얼마 줘야 되는 거는 순서대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일 먼저 받아가는 게 질권자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를 받아가시는 분이 질권자이고 남는 게 있으면 근저당권자 가져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질권 설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저당권보다 센 놈, 그게 질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구조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3.8%의 이자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시로는 1억당 세금을 빼고 세금 빼면은 한 50만 원 정도가 정확한 48만 3천 얼마인데 약 50만 원 정도로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담보 비율을 얼마로 인정하느냐.
우리도 은행 가면은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있다고 10억 대출해 주진 않잖아요. 그럼 위험한 거니까 뭐 70%든 60%든 80%든 그때그때 정책에 맞춰서 담보 비율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는 보통은 65에서 75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65는 경기도권, 75는 서울의 아까 마용성, 기흥, 용산 이런데 그런데 75%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는 1년 만기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아파트만을 담보로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고 아파트는 서울 수도권 말고도 많죠. 저기 특정 지역을 비하하진 않지만 경남 의령에 있는 노퉁이의 나홀라 아파트, 뭐 하만에 있는 나홀라 아파트 분명히 아파트지만 사실 그거 담보 잡고 돈 빌려주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 5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아마 GPL 채권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은행에서 안 빌립니다. 대부법인한테 돈을 빌릴 때.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 그러면 좀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대출이라는 게 대부법인은 대출을 내보내고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죠. 그러면 대출을 내보내는 건데 은행에서 사람들이 안 받고 왜 대부법인에서 대출을 받을까를 보면은 은행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한도가 감당 가능한 금리로 진행 가능할 때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하시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한도를 은행에서 모두가 다 되면 사실 은행에서 하면 되죠. 근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안 될 때 생명보험사 가서도 대출 받게 되고요. 캐피탈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부법인인 것 뿐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대출 받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사실 이제 약간 저희끼리 얘기인데 이 GPL 채권은 투자자분들보다 돈 빌릴 사람 찾는 게 더 어렵거든요. 제 입장에서 저는 빌려가실 분, 빌려주실 분 둘을 매칭시켰을 때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빌려주실 분보다 빌려가는 사람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빌려갈 사람은 많죠. 근데 좋은 담보를 갖고 있는데 돈을 빌릴 사람 찾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저의 영업 핵심 포인트인데 특례보험자 이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DSL도 안 보고 막 해주니까 저희한테 올 이게 캐파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특례보험자리가 조금씩 제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GPL 채권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긴 하다라는 가벼운 저희만의 입장이라는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상관없다. 상관없고 돈 안 갚으시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는 행정 절차예요. 나라에서는 사인 간의 거래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만들어놓은 룰이 있죠. 그럼 우리는 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그냥 경매인 것 뿐인 거죠. 돈을 안 갚았어.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법무사님한테 가서 경매 접수해 주세요. 그러면 땅땅땅 배당되는 돈 딱 들어오고 끝. 요게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이고요. 세 번째는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보 비율이 현 시점 기준으로 경기권 65%, 서울권 마용성 이런 데 75% 수준으로 담보 설정해서 대출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진짜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번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십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주택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세율이 되게 바뀌잖아요. 세법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이 GPL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질권 설정이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에 내 이름이 등기상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으로 내 이름이 남의 집 등기에 올라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이름이 남의 집 등기에 질권자에서 딱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관없다는 거고요. 은행도 돈 빌려주고 우리 집에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은행의 소유권이 은행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질문인데 근데 항상 하셔도 늘 말씀드리는데 행사님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는 투자자는 이 아저씨 몰라. 난 모르고 너 보고 하는 거야. 너 보고 너네가 스케줄 짠 거 그 계획대로 해서 난 너네랑 했는데 네가 없어져.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질문 항상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저런 일 안 생기게 할 거고요. 그래야 저도 집에서 와이프한테 이거 안 먹고 살 테니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없어지게 되면 세상에는 일어나지 말란 일은 없으니까 없어질 수 있겠죠. 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분께서는 저기 차주한테 직접 그냥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자를 받으시면 되고 그게 번거롭다 그러면 소정의 수수료를 들여서 법무사한테 위임하면 돼요. 그럼 법무사가 다 알아서 받아서 줍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얘랑 너랑 둘이 거래했지. 당신은 누굽니까? 이러면서 이자를 안 주려고 그래. 이분도 이제 처음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도 처음인데 저 사람도 저런 경우가 처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도만 이자를 당신한테 주는 게 맞아? 이러면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매하면 됩니다. 질권자도 똑같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경매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승이 망하면 번거롭다. 이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리스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산상의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오셨던 분들만큼은 유튜브 댓글이나 다음번 강의에서 5번 질문은 꼭 하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 제가 늘 하시면 늘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별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어떡하시는 분? 뭐한 분인지 아시는 분? 다이어리 만든 사람 아니죠? 이분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똑똑한 경제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분이 하신 명언?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언입니다. 인간이 삶에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했는데 죽음과 세금이에요.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가 없어.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걸 한 개 더 있어요. 이거 검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낸대. 우리가 사적 보험은 뭐 20년 내고 끝이잖아요. 이게 민간 보험, 공적 보험은 살아있으면 그냥 계속 내. 되게 무서워.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어. 근데 은퇴하시면 얘 때문에 치근치근합니다. 정말 치근치근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퇴직을 하셨다가 지금은 다행히 재취업이 되셨어요. 그래서 직장 가입하신데 퇴직하는 순간 집으로 예쁜 노란색 종이가 나요. 돈달래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 내세요? 언제까지? 당신 살아있는 동안 계속. 무서운 겁니다. 저희가 이 건보료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지배채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자 소득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이 1,000만 원을 연에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타소득과 합산해가지고 건보료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는 건보료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적금 가입하고 뭐 주식 사서 배당 받고 하는 게 연에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시세 차익은 많아. 근데 배당으로 이자로 1,000만 원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 이거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없는 분 막 우후죽순 막 생기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보료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번 돈보다 낸 돈은 적겠죠. 아니 뭐 100만 원 벌었다. 그리고 뭐 1, 20만 원 내고 이런 수준일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벌었다고 1, 20만 원 내려가면 기분이 일단 안 좋지. 좋을 리가 없는 거지. 우리는 비과세 좋아하잖아요. 아씨 건보료도 어떻게 비과세가 안 될까? 예씨 보이시죠? 이게 웃는 건지 헷갈리게 하시는 분께서 좋긴 좋은데 꼭 좋지만 않은. 근데 우리 좋을 수만은 없을까? 이 정도 욕심 부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면서 건보료에 대해서 정말 지효가 저희 센터에서
파고 들었더니 여러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아, 진짜 은퇴자분들 살리는 것도 건강보험이고 죽이는 것도 건강보험이구나. 젊을 때는 건강보험 스트레스가 없죠. 근데 보험 관리부터, 그러니까 뭐 살면서 건강보험 그러면 남의 얘기처럼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특히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렇고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시는데 혈압약도 받으셔야 되고 뭣도 하셔야 되고 검진도 하셔야 되고 뭔가 계속 약간 좀 속된 표현을 바빠도 약을 많이 드신다 막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건강보험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건강보험이 내느라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또 받으시는 거예요. 현역 때는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보료 조금 나가도 뭐 신경 안 쓰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들어오는 게 많아져요. 줄어들죠. 아무리 대기업에서 난다긴다고 했더라도 현역에서 나와서 2차 취업하면 줄어들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들어오는 게 보통 국민연금, 좀 잘하신 분들의 월세,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건보료는 그동안 내가 살면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재산에다까지도 건보료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소득에다가만 건보료를 내잖아요. 너 얼마 벌어? 거기에서 7.09% 건보료야. 근데 그 중에 반은 네 사장님이 내줄 거야. 이게 직장 가입자죠. 근데 지역 가입자분들은 얼마 버세요 선생님? 아, 그러시면 얼마 안 되시는구나. 근데 재산이 많으시네요. 재산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이거 내가 젊을 때 사가지고 그냥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어. 그건 모르겠고요. 재산이 많으시네요. 돈 내세요. 근데 당신은 내줄 사장님이 없네요. 혼자 다 내세요. 이게 지역 가입자예요. 근데 올해는 주택 공시가가 조금 다행히도 내려와서 건보료가 조금은 인하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아까 우리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5년, 10년, 15년 지나면 지날수록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데드캣, 바하우스는 어쨌든 하겠지만 5년을 10년을 보면 대부분 자본 중에서 부동산은 올라갈 거야 라는 거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냥 내가 내 집에 앉아서 그냥 살고 있는데 건보료는 어떻게 된다? 꾸준히 계속 올라간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젊을 때야 이제 뭐 월 30만 원, 뭐 내 돈 이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30만 원은 우리 뭐 아웃백 가서 가족끼리 외식해도 20만 원, 30만 원 푹 쓰거든요. 저만 봐도 저희 부모님이 돈 쓰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조금 은퇴를 하시고 재취업을 하셨다 보니까 일하는 데 의미를 두셨지 큰 소득이 아니시니까 적게 쓰세요. 근데 저는 한참 좀 돈 벌 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쓰시는 거죠. 30만 원 똑같은데 은퇴 후에 30만 원은 무게감이 다른 거죠. 근데 건보료 보통 제가 보니까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건보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 지역가입자는 얼마 벌어요? 얼마 갖고 있으세요? 재산과 소득을 본다며 그럼 이게 많으면 건보료가 많고 재산과 소득이 적으면 건보료가 적은 것이니 건보료를 줄이려면 재산과 소득을 줄이면 되겠네. 누가 그렇게 하고 싶나요? 그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그대로 있고 싶고 갖고 있는 재산 가치 유지하고 싶고 근데 건보료는 줄이고 싶고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그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번은 뭐냐면 피부양자인데 피부양자는 나라에서 어떤 일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충족이 되시면 건보료 낼 정도가 안 되시는 분이시니 자녀나 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 내지 마시고 혜택만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가 사실 제일 좋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피부양자가 되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여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피부양자세요. 저거 뭐 되고 싶다고 되고 안 되고 싶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피부양자가 안 돼. 될 분들이 이미 됐어. 그럼 2번도 답이 아니고 세 번째가 직장가입자가 다시 해도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고 은퇴하니까 지역가입자네 다시 취직해가지고 직장가입자 해야지 라고 하는 건 내 마음. 나를 고용하는 사람은. 저 같아도 저희 회사에 현역에서 은퇴하고 오신 예를 들어 좀 인생의 선배가 오셔서 나 돈은 많이 안 줘도 되고 그냥 설렁설렁 일도 좀 시켜주고 그걸 조금만 주고 직장가입자만 시켜줘서 저희 회사에 와서 면접 보시겠다고 하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반대할 겁니다. 이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도 취업하기 힘든데 은퇴하시면 재취업을 한다? 하시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1번도 어렵고 2번도 어렵고 3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를 때문에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걸 해결할 방법을 잘 못 찾는 거죠. 보통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은퇴하시고 나면 이미 계속가입자 신청하세요 라는 걸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퇴직 전에 납부하던 건보료를 퇴직 후에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역가입자이긴 하지만 내가 퇴직 전에 예를 들어 10만 원 냈다. 그럼 퇴직한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금액이 달라져야 하는데 퇴직하는 시점이 이미 계속가입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 전에 냈던 보험료를 계속 내게 해줄게요 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거는 항상 유통기한이 있죠. 3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거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서 재산 조금 일구시고 하신 어르신들 세대, 선배 세대분들은 다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고민을 해결을 하면 펭스는 예쁨을 받겠다는 게 저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야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하면은 이 실버 시대에서 우리 진짜 이쁨 많이 받을 거야. 해결하자. 해서 해결을 한 결과물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는 셀프 고용입니다. 셀프 고용. 이 세상에는 생각이 바뀌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덜어 있거든요. 저는 이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남이 만든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하는 거예요. 유선영 대표님 회사를 만드셨어요. 그럼 제가 대표님 저 이런 사람인데 저 좀 써주세요. 1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용이 되는 방법이죠. 2번은 아무도 나를 써주는 데가 없네? 그러면 오영일이 홍길동이라는 법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내가 이 홍길동이라는 법인을 취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는 1인 기업, 1인 대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회사를 만들고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할 사람도 없고 뭐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1번을 말씀드리고 나면 대부분 여기에서 딱 막히십니다.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취직한다 치자. 오케이. 그거야 뭐 행정적인 절차니까 절차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법인회사가 돈을 벌어야 나라는 직원한테 급여를 주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직장가입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나는 법인회사 설립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법무사를 대통령에서 수수료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법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로 벌어? 내가 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지. 실제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런 거 해본 사람이 아니야. 법인 뭔지도 몰라. 근데 나보고 어떻게 알아? 나랑 상관없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도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첫 번째 아까 아마 우선 100명 중에 90명은 다 포기하셨을 거고요. 그래 법인하면 되겠구나 했다가 여기에서 또 아마 90%는 우수수 또 대부분 손을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돈을 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죠.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열심히 출근하고 상사의 비위도 맞추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자본소득인 거죠. 내 돈을 벌어오는 자본소득인 거죠. 부동산도 자본소득인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자본소득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개인도 직업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야,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고 방송계에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있고 회사에서 IT라는 IT 개발자라는 직업이 있듯이 법인도 직업이 있고요. 법인의 직업을 우리는 업태, 업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건물 짓고 교량 깔고 다리 건설하는 사람들 그런 회사는 건설업이라고 부르고 서비스 제공하는 곳은 서비스업이라고 하고 광고하는 회사는 광고업이라고 하잖아요. 돈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뭐라고 한다? 네, 대부업입니다. 대부업 그러면 이제 잠깐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지우세요. 제가 좀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싸움도 못하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눈물 질질 짜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인데 저도 대부업을 하는데 이 대부업 제가 이 부분은 말하기 가장 좀 힘들어집니다.
대부업?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대부업은 그냥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대부업인 것 뿐이에요. 은행도 뭐예요? 대부업이잖아요. 대부업이에요, 그냥. 자, 만약에 우리가 대부업을 만든다.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지폐 채권을 개인 명의로 투자할 수 있고, 대부업을 설립해서, 여보세요? 대부업을 설립해서, 여보세요? 할 수도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대부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명의로 했을 때는 내가 행센지폐에 지폐 채권 투자를 해요. 그러면 개인 명의일 때는 돈이 들어오는 항목이 뭐냐면 이자 소득인 거죠. 그쵸? 근데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법인에서 투자를 했고 돈이 들어오는 건 이자, 매출이 되겠네요. 저 매출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전 법인 거야. 홍길동의 거라. 나라는 상관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돈을 내가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뭐가 되냐면 월급 받는 거죠. 내가 만든 법인이긴 하지만 나랑 법인이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에서는 얼마의 월급 받을 거야.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좋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 받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곳이 없으면 우린 지역 가입자인데 월급 받는 순간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폐채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지폐채권이 이자 소득세가 27.5%예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곳은 15.4%좀 다르죠. 여기는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매겨져서 꽤나 좀 높은 세금을 냅니다. 근데 원래 이치로인데 법인 설립해서 하게 될 경우는 그 과표 2억 미만 11%니까 세율이 조금 낮아진다라는 게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에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걸 꽤나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살면서 세 군데의 공간이 있으면 되게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집, 안정적인 나의 집. 두 번째가 일터,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공간. 세 번째가 아지트,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동굴. 여기 있으면 그 누구도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뭔가 집중할 때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어릴 때 저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그 미국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기억나는데 걔는 다 이렇게 동굴이 있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아지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릴 때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거의 한 20년 전 뭐 생각해 보면은 아마 여러분만의 아지트가 있으셨을걸요. 친구들끼리 만나는 어딘가, 나 혼자 아는 어딘가 이런 데가 다 있는데 성인이 되면서부터 내 가족의 공간, 내 직장은 있는데 내 공간, 아빠와 우리 가족의 공간 말고 회사 대표 오영일로서의 공간 말고 오영일 순수한 오로지 너 명함 다 뗐을 때 너 혼자 갈 수 있는 너만의 공간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으세요. 근데 그게 있으면 행복지수가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대부법인을 설립을 했고 이 대부법인 설립할 때는 사무 공간이 있어야 돼요. 물적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일반 광고업이나 서비스업은 집에다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실제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 한 칸 같은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실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거기서 일을 할 게 아니고 뭐 나 말고 다른 직원이 올 것도 아니고 뭐 할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거에 제 대부업 사무실에다가 실내 캠핑장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친구들만 이렇게 게임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놀고 막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도 굉장히 잘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게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기도 해요. 나만의 공간에 공짜에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오영일 네 말대로 제3의 공간이 있으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그게 공짜로 생기게 좋지. 돈 내고 하면 그닥 그렇게 메리트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라면 제가 지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는 법인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조금은 빠지는 돈이 있으니 내가 대부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보험료 적용하는 것이 실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마다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법인 투자에 대한 거 통해서 건보료를 줄이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면 대부분이 5가지 또 의구심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의심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직장 가입자의 매력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10만 원 나오면 회사가 반 내주는 거 이게 되게 큰 매력이잖아요. 근데 내 법인이고 내가 대표자가 되면 어차피 내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100% 본인 부담하는 거 아니냐. 매력이 있냐?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역가입자인데 원래 건보료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 나왔어요. 내 부담되는 게. 근데 내가 법인 차려서 이렇게 했더니 회사 부담이랑 내 부담이랑 합쳤더니 3만 원이래. 그럼 내가 100% 부담이긴 하지만 20만 원과 3만 원은 그러면 맞죠?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이 이제 대부법인 설립하려면 사무실 임대해야 하는데 그게 더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저거는 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누가 급한 사람이 정말 괜찮습니다. 나가서 편하게 받으세요. 제가 부동산 강의 1교시 때 용산이 기억나고요. 오늘은 저번이 기억나요. 임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무실 싼 거 임차해도 보증금 500에 월세 30, 40만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일단은 안 들어갈 겁니다. 저희 고객분들은. 이유는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무실이라는 게 꼭 의리의리한 사무실일 필요는 없고요. 공유 오피스, 옛날 말로 소호 사무실이라고 하죠. 소호 사무실에 한 칸만 있어도 그게 이제 사무실 인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도 지금 대부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도 대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공간 자체가 지금 공유 오피스거든요. 근데 저희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무상 전대차기 너무 이게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나 이런 거 준비했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무상 전대차 계약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고객분들은 대부분 설립할 때 임차료가 1원 한 장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임차료 나가는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예리한 질문과 의심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네 임차료는 영원인데 관리비 25만 원, 3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야 법인하다 보면은 세무 기장해야 된다. 이거 내가 못한다. 결국 맡게 되는데 저거 10만 원씩 나가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게 있어요. 공구. 뭔지 아세요? 공구. 공동 구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물건 선택하면 가격이 비싸요, 싸요? 싸지죠. 세무사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누가 하겠네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 붙잡고 당신 혹시 대부법인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20명 모아가지고 세무사 명한테서 공부합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회사니까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일이니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세무사님이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행센에서 법인 하나 기장해주세요. 그러면은 돈 받고 기장해주세요. 돈 받고 그리고 1인 대부법인이라서 기장할 것도 없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잘 해주시죠. 그리고 이 기장도 여러분들 세무사랑 상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세무를 다 머릿속에 넣고 있지 못하거든요. 해본 업종을 잘하는 거고 해봤던 경험치를 갖고 잘하는 거지 다 알지는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저희랑 함께하는 세무사님은 이분도 처음에 대부분 한 번도 안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여기 안 계시니까 녹음하지 마세요. 저희가 좀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세무 기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도 교육시키는 열심히. 저희 오산시청 가면은 그 지역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10만 원, 15만 원 아니고 10만 원이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 운영이 쉽냐 분명히 뭔가 보고서도 쓰고 못도 하고 못도 하는 게 있을 텐데 난 그러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 4번을 그냥 다 해드리는 게 저희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뭐 하셔야 돼요? 이때 뭐 하셔야 돼요? 그 제일 안 하시는 게 뭐냐면
GPL 채권 투자 법인으로 하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급여 날짜가 되면 알아서 들어왔죠. 근데 이제는 내가 이체를 해야 돼요. 내가 이체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체를 안 하고 돈이 안 들어와요. 어떻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거든요. 내가 내 통장을 이체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안내를 드리는 거죠. 오늘 급여 이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법인 운영과 세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하면 원래 GPL 채권 이치로인데 법인세를 하면 11%라는 거 오케이. 근데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가지고 올 때 세금이 있죠. 개인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고 개인은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랑 요거 하면 어차피 이중과세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세금 낼 게 제로에 가깝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의구심에 대한 걸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스페이스 해피센터라는 공유 오피스거든요. 이제 서울에 있는 거고 경기도 오산에 가면 또 똑같은 게 있어요. 좀 더 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다들 이제 대부분 등록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로가 다 글로 모이게 돼요. 그럼 저는 그걸 이제 관리하는 게 제 일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 왔던 건강보험이 지로입니다. 처음에 이거 받으시면은 안 믿으세요. 이 말이 돼? 나 그동안에 30만 원 냈는데? 막 이러다가 야 2만 3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몇 번을 저희한테 확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게 팩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4대 보험 뭐뭐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있잖아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대표자를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1인 대표 혼자 있는 법인은 산재 고용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59세가 넘으신 분들은 가입 의무가 없으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넘으셨으니까 국민연금 따로 이쪽에 나오는 게 없는 거고요. 이분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는 분이라서 나오는 건데 33,300원이 나오는 거고요. 국민연금 최저 납부 가능 금액이 33,300원입니다. 요거는 사실 뭐 어떤 분은 비용으로 보기도 하지만 결국 뭐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이 23,980원이 건강보험료로 납부가 되는 거죠.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아는 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이 예전부터 준비하시다가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5천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GPL 하니까 5천만 원 투자금으로 법인 설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5천만 원 투자했는데 8% 이자를 받으니까 연이자가 400만 원이에요. 이 기장님이랑 대부분 협회를 가입해야 되거든요. 협회비가 5만 원입니다. 그 협회는 우리를 위해서 뭘 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만 원 내야 돼요. 그럼 두 개 합쳐서 그냥 약 15만 원, 연에 180만 원 나가고요. 그러면 400 받아서 180만 원 비용으로 빠지니까 22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5천 투자해서 220만 원 남았고 4.4%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야 뭐 은행 적금하는 예금하는 별 차이 없네가 되는데 밑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건보료가 원래 이거는 재산이 좀 있으셔가지고 부동산이 주택수가 2개여가지고 30만 원 나오시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2만 5천 원대로 줄었죠. 그 아끼게 된 게 연에 330만 원. 5천만 원 대비 6,600.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 원 투자로 인해서 재테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월 이득 금액 나갈 돈 안 나가고 돈 들어오는 게 있는 걸 계산을 해보니 45만 원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재테크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건보료만 안 나오면 좋겠다. 그거였는데 그거를 저를 통해서 실현을 하신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L 채권 이제 내용 대충 다 이해되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거거든요.
담보를 같이 넣어서 건보료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모든 계획의 밑에 밑받침되는 건 담보의 가치 분석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보료 줄이겠다고 돈을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갚아. 경매를 넘기는데 이게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어. 알고 보니 그 오영일이 바보여서 전세와 뭐라 그러지? 빌라와 이런 제 부동산 주인이어가지고 빌라와 막 그런 전세 이런 빌라를 담보 잡은 거야. 아파트가 아니라 옹투당투한 오피스텔 잡아놓고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를 가치를 분석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건 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내가 모르면 세무사한테 위임하면 되잖아요. 부동산을 내가 모르면 부동산을 위임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GPL 채권의 이렇게 심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카페랑 블로그에 다 공개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한 분석.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주는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보이시는 이건우 소장님이 이걸 해주십니다. 이근로 소장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시겠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수님 좀 할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청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요청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겠어요? 저희 직원들이 엄청 영업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돈 필요할 때 다른 곳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거를 막 하는 거 보이지 않지만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와. 그럼 우리는 좋아. 물건 확보한다. 이 중에서 옥석 가려서 대출 내보내고 이제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이 물건들을 취합해서 누구한테 드리냐면 이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색깔리 이분한테 드립니다.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 좀 100개가 가면은 한 개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청문회를 한번 그 담보물의 가치가 형편이 없으면은 고객들의 돈을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기준 만들 때 회의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의 뭐 LTV라든지 상승장의 LTV라든지 혹은 물건별로도 리센츠나 엘스나 이런 아파트를 보면은 안에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평형이라도 6억, 7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LTV를 하락장 시기와 물건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해야지 고객들이 정당하게 안전하게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깐깐하게 했는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다면 욕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해본 말씀 해주셔서 제가 왜 오셨는지 다들 아셨죠? 처음부터 엄청 덕분이 아니세요. 소장님이 하시면 믿을 만한 그렇죠. 제가 하면 좀 뭔가 소장님이 하시면 소장님이 하시면 잘 모르시니까. 맞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세와 빌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되게 층별로 다 다르게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 대부법인 중에 이렇게 하는 곳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업체가 꽤 많거든요. 저희가 대부법인 업계에서 귀염둥이가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좀 친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잠실은 얼마, 몇 퍼센트, 한남동은 몇 퍼센트, 이런 식인데 얼마 전에 그 동탄의 리베라시티 앞에는 하나 아파트를 담보가 올라왔는데 몇 층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골프장이 보이나 안 보이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몇 동인데 그 층에서 그 향이 어디냐? 왜요? 골프장이 다 보이냐? 반만 보이냐가 중요하다. 이런 것까지 보시는 분이랑 가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심사 기다리다가 물건 언제 나와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분이 꼼꼼하게 보신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와닿지 않습니까? 벽돌을 들고 있어서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벽돌을 내려보면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짠해지죠.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애기 이렇게 눈물 머금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라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다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애기랑 노는 거 사치,
라고 생각했던 아빠의 전형적인 모습은 일터에서 돈을 벌어서 성실함, 그게 최고의 덕목이었고 어디 애랑 아빠랑 대화할 시간이 있어요. 정말 좀 부유한 집안들만 그렇게 했었지 대부분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 세대 선배 세대 분들이 지금 다 은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이랑은 이렇게 못 지냈지만 손주를 볼 때만큼은 그래도 여유 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행세는 그것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만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3의 대부법인이 4월 달에 공지를 했고 6월 달에 허가랑 이런 게 다 끝나서 6월 달부터 대부법인들 등록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벌써 만실이 다 된 거예요. 왜냐면 다 끝난 거 이런 1인실이 많았었는데 다 끝났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같은 건물에 또 공실이 있길래 부동산 연락해서 거기를 또 임차 계획을 끝냈거든요. 근데 그 임차하시는 그 부동산에서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임대인 분과 저랑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타 주셨는데 저한테. 처음 뵀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60 후반이세요 부부께서. 그리고 이분들은 해외에서 일을 하셨대요. 해외에서 일을 하셨고 전 재산 모은 게 현금이랑 남아서 상가 투자하신 거예요. 4억을 들여서 빚도 없이 4억 상가를 샀대요. 그게 언제? 2년 전에. 지금까지 공실이에요. 근데 공실이면은 뭐 그럴 수 있지 하잖아요. 관리비가 한 달에 그게 60만 원. 60만 원씩 2년 동안 내시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약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저를 이뻐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저거 팔고 그거 갖고 집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건물에도 꽤 내고 계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손주를 못 보고 사세요. 나가서 일을 그분 직업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여기 있는데 사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아저씨는 베트남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계약 때문에 들어오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행센이 하는 일이 적어도 우리 고객분들은 조금은 더 선택지가 넓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구나라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